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부터 시작하는 수업은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문제풀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문법 부분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국어교육, 그리고 문학, 이런 순으로 강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강의 교재는 제본으로 해서 현재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교재를 먼저 보시면 교재 부분이 앞쪽에는 기출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기출문제 우리가 5, 6월에 다루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실어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이 책 한 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법 부분 문제를 보면 중복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비슷비슷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 부분에서 제 이번에 만든 기출문제 책에서는 뒷부분에 기본 배경 지식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재 문제를 풀면서도 과거의 배경 지식이 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부분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기출문제 부분에서 나왔던 부분은 제가 그 문제 답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래 이렇게 새로 개정을 하면서 냈기 때문에, 또 일부 미흡한 부분은 다시 정정을 하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답 중에서는 저는 가장 좀 완전한 답이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하면서도 지금은 이제 조금은 정리를 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기출문제가 어떤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보면서 여러분이 과거에 이런 부분에 나왔는데 내가 공부한 내용으로 이런 문제에 내가 풀어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수준이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 게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 부분은 171쪽부터 제시가 되었죠. 교육과정 부분은 올해 새로 이제 작년 말에 문법 교육과정이 새로 나왔습니다. 2022 교육과정으로 해서 나왔는데, 교육과정 부분, 이 부분은 제가 강의 중에 교육과정에서 원래 중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문법 부분과 국어교육 부분 해서 강조해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강의 다시 올려달라고 할 테니까 그 부분을 꼭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듣고 잘 아시는 분은 그렇지 않아도 관계가 없는데 기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문법 부분에서 우리가 새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보충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법 부분에서 교육과정이 있으면 교육과정에서 알아야 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 현재가 이제 2022 개정이 되겠는데, 첫 번째는 문법 부분에서 보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개념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있는데 원래 보면 개념이 새로워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의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있다라고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뭐냐면 어문의 변동이다 라고 했을 때 어문의 변동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음절에 해당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 또 음소에 해당되는 것, 이러한 부분들은 그 개념 부분이 좀 바뀌어 왔습니다. 바뀌어 온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문의 변동 같은 경우에 과거에 보면 7차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개념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형태소와 형태소가 결합할 때, 형태소가 결합할 때 거기 인접한 어문이 다른 어문으로 바뀌는 것. 예를 들면 개념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보면 2011 교육과정에 오면
2011 교육과정에 그 개념이 있는데 우리 자료 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제시를 해놨는데 208쪽에 보면 여기 오면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소리를 위해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문의 소리값이 바뀌는 현상이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있을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거지만 여기는 형태소와 형태소의 결합이다 라고 하는 부분, 이게 처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형태소 결합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게 어떤 경우냐, 자생적 변화입니다. 첫 음절에서 바뀐다든지 그런 경우, 예를 들면 과자를 과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저기를 저기 이렇게 발음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있다가 이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또 인접한 어문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몸 역행동화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인접한 어문이 아닌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인접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점차 사라지고, 그러니까 개념이 과거 부분에서 이게 인식의 변화로 인해서 점차 바뀌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착이 된 게 2011 교육과정,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소리를 위해서 어문의 소리값이 바뀌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런 부분 다 넘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2011년에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뭐냐, 안 바뀌었기 때문에 2015, 2022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교육과정도 이렇게 함께 제가 뒷부분에 제시를 해놨는데 이러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부분은 이제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2011, 2015, 2022까지 기본이 되는 것은 2022인데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개념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면 내용의 어떤 부분에서 내용에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나 범위에서 내용과 관련되는 범위에서 내용 범위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주로 보충이 되거나 확대가 되는 경우, 보충이 되거나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에 나중에 보면 품사에 관한 부분으로 품사를 활용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보충이 되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보면 높임과 관련되는 것, 높임이나 시간 표현에서 그 효과를 파악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이것은 183쪽에 나중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피동이나 인용 표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번 교육과정에는 특히 피동 인용 부분이 성취 기준의 하나의 항목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두드러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 보면 197쪽에 여기 문법 부분에서 보면 그게 몇 가지 통사론 분야에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통사론 부분에서 있는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이번에 문법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 부분에서 보면 과거에 좀 사라졌던 것인데 탐구과정에 해당되는 것, 탐구학습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탐구과정 혹은 탐구학습하는 부분인데 과거에 7차 교육과정 이런 부분이 아주 강조가 되었다가 탐구과정을 별로 언급을 하지 않다가 방법 부분에서 탐구과정이나 탐구학습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시하고 있다 하는 점. 그래서 방법 부분에서 이 부분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 공통적인 문제로
최소 성취 기준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소 성취 기준. 지금 학교에 일부는 적용되고도 있는데 학생들이 최소 수준까지는 도달하도록 어떤 성취 기준이 있으면 그 성취 기준의 최소 수준까지 도달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최소 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부분은 무엇에 필요한가 하면 이걸 문법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문학의 경우나 국어교육 같은 경우 문제를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내기가 쉬운데 문법이나 혹은 문학에도 그 부분이 최소 성취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최소 성취 기준의 적용 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좋은데 앞에서 자료 부분에 보면 여러분이 나중에 전체 제가 그걸 긴 시간 동안 해놓은 것인데 여기는 핵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뒤에 문제풀이 부분에 제가 이걸 적용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되는 부분 우리가 교육과정이 바뀌는 내용이 점차 적용이 되지만 개념이나 아니면 용어나 이런 부분은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178쪽에 보면 177, 78 이렇게 이어지는데 앞에서 보면 국어의 어문체계와 문자체계를 이해하고 국어생활에 활용한다 라고 해서 어문체계는 현대 부분에 현대의 어문체계, 중세의 어문체계가 있고 문자체계는 바로 한글 제자 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두 가지를 통합해서 제시했는 부분이어서 어문체계, 문자체계 이건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품사의 종류나 특성, 문장 짜임은 그대로인데 4의 5번에 보면 피동표현과 인용표현의 의도와 효과를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활용한다. 그래 성취 기준 중에 특히 피동, 인용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이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피동표현, 인용표현 부분에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뒷부분에 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8쪽에 보면 품사의 종류 특성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그 아래 보면 품사 지식을 활용해서 국어자료의 특성을 간단히 분석해 봄으로써 품사가 국어 탐구를 위한 기초적이고 유용한 도구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어자료의 특성을 품사 지식을 활용해서 분석해 본다 라고 할 때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걸 품사 단위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것처럼 샘이 깊은 물은 감 아래 아니 거칠세 이런 문장이 있다.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고전이기 때문에 고전만 제시해놨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국어 문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구나 문장 성분을 통해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품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등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품사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명사와 용언 부분이다 라고 해서 이것은 197쪽에 있는 내용 이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제시했는데 197쪽에 이와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25쪽으로 된 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197쪽에 보면 197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12 화법 1에 3번 품사와 문장 구조에 대한 이전 학년까지 학습한 내용을 심화하는 부분이다 라고 했고 품사나 문장의 구조를 단순하게 분석하기보다 특정 사건이나 현상을 명사로 나타내는 경우와 동사로 나타내는 경우의 표현 효과 차이. 그래서 명사로 나타날 때 동사로 나타날 때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걸 요 앞에 모의 시험에 문제로 냈습니다. 뭐 요즘 넷플릭스 뭐 봄 언제 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인터넷에 사용되는 말이 지금 현재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 이게 언어가 바뀌니까 그게 수용이 되어서 교육과정에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있을 때 혼문장, 겹문장,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등 서로 다른 문장 구조로 표현할 때의 적절성과 효과 차이 등을 생각을 해본다. 이것도 나중에 문제로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생각인데 혼문장으로 표현할 때, 겹문장으로 표현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해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건 관점이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충이 되거나 이전에 이제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이 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품사와 문장 구조에 관한 지식을 담화 특성에 맞게 활용하는 것. 품사 부분과 문장 구조 부분. 품사와 문장 구조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보면 뒤에 이건 각 분야마다 제가 교육과정을 적용해서 품사 요소와 문장 구조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문장 성분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또 앞서 이야기했죠. 피동과 인용이 어떻게 제시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로 뒷부분에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에서 특별히 제시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이미 이전 교육과정에 있었지만 범위를 알기 위해서 거기 197쪽 아래 보면 우리가 지금 표현에서 보면 7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7가지가 있어서 문장 종결, 높임, 시간, 비동, 사동, 부정, 그리고 인용이 있는데, 인용은 과거의 인용 표현이다라는 걸 따로 하지 않고 7차 교육과정 이 부분까지는 그냥 인용은 인용절, 우리가 아는 문장 인용절로만 다루었는데 인용 표현이다 라고 해서 이걸 하나를 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에 보면 뒷부분에 인용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도 다 문제로 만들어서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들이 대체로 좀 많이 차이가 있거나 언급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이런 부분으로 살펴보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탐구과정이다 라고 할 때 탐구과정에도 2가지가 있는데, 탐구과정이라고 할 때 실제 탐구과정 그 자체, 탐구과정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문제 정의, 문제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무엇인지 찾고, 그 다음에 문제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 가설 검정, 그 다음에 결론 도출, 일반화, 이런 과정인데, 문제 제기나 문제 정의는 거의 같은 의미로 해서 이 5단계 부분으로 문제 정의, 가설 설정, 가설 검정, 결론 도출, 적용 및 일반화, 이런 단계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우리 시험 문제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탐구 과정이 있고, 2번째는 우리가 탐구학습이다 라고 할 때 이런 부분이 대체로 보면 교사는 무엇을 하는가 하면, 교사의 경우에 교사는 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제시하고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료를 제시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학생이 활동을 통해서, 학생은 활동을 하고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부분으로 탐구학습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과거 교육과정에 강조했던 부분은 탐구과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적용을 해보니까 이 문법 지식이 많이 있어야 되고 학생 스스로 이걸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학생의 수준에서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중학생, 고등학생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2번째 탐구학습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방법적인 측면에서 문법에도 어떤 학습을 위해서 방법을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구학습에서 자료를 제시하고 방법, 교사의 경우 무엇을 하는가, 교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음절에 대해서 교육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음절이 있다 라고 하면 교사는 자료를 제시한다면 문장을 제시해 준다. 적절한 문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적절한 문장을 통해서 문장을 제시하고, 이런 문장, 이 문장의 형태로 제시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장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 문장을 통해서 바르게 적는 것. 그래서 문장을 바르게 발음하게 되면 그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르게 이렇게 발음하는 게, 바르게 발음했을 때 여기에 나타나는 이 부분이 음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바르게 발음하는 거. 그러면 여기 바르게 발음할 때는 여러 가지 음운 변동이 다 적용이 되어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은영이가 학교에 간다. 학교에 심부름을 간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런 부분의 경우 여기서 보면 이어적기로 하게 되면 은영이가 학교에 등등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어서 발음하는 연음이 적용이 되었고, 학교라고 할 때 된소리가 적용이 되었고, 또 같다라고 하면 역시 된소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가 아니고 이렇게 발음으로 제시가 될 때, 발음으로 제시되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가 하면, 바르게 발음해서 이어짓기로 바르게 발음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요 부분, 이 부분이 각각 음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읽어갈 때 이것은 은 부분이 아니라 명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이고, 교라고 할 때도 교로 제시되는 이것이 음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의 경우 제시하는 부분은 뭔가? 1차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학생들은 뭐냐?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럼 이것은 뭐가 다른가 하면, 보통 우리가 문법을 하게 되면 문법 수업은 대부분 개념 위주, 설명 위주 수업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지금까지 문법 배워온 게 대부분 개념 위주, 설명 위주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 어문의 변동이다 라고 하면 어문의 변동에서 개념은 무엇이다, 어문 변동의 종류가 무엇이 있다, 그 종류 중에 예를 들어 변화가 있으면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문법 강의를 했는데 과거에 강의했던 그 내용도 다 뭐냐? 개념 위주 수업, 개념 위주 수업 혹은 설명 위주 수업입니다. 문법은 많은 분량을 최대한 빨리 적용을 하고 드러낼 때 대부분 그 방법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의 한계가 뭐냐 하면, 문법 부분에서 너무 학생 참여가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교사가 하는 부분을 자료를 적절한 어떤 예를 들면 품사면 품사, 아니면 문장 성분이면 문장 성분,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제시해 주는 것, 적절한 자료, 그 자료를 잘 선정해서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료를 제시했으면 그걸로 바탕으로 어떻게 한다라고 해서 방법을 알려주는 것,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면 활동은 누가 하는가 하면 활동은 학생 스스로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활동을 해서 나중에 결과를 도출하게 되고, 그럼 이 결과 도출에 대해서 이제 교사가 다시 그 부분에 피드백 한다든지, 그래서 교사가 피드백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탐구학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문법 부분에서 방법이 적용된다, 탐구 부분이 적용된다 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법 부분에서 방법 부분에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201, 202쪽에 보면 거기에 어느 교수학습 및 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번에는 교수학습에 해당되는 것과 교수학습의 방향과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표로 만들어서 다 제시해놨습니다. 상세하게 다 설명했는데 쭉 세부 설명이 있고, 203쪽에 넘어오면 화법과 언어를 통해 학습을 할 때 거기 언어 생활에 대한 탐구학습을 활용한다, 언어 생활에 대한 탐구학습 활용,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앞에서 탐구학습이라고 했을 때 탐구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절차를 지니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게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는데 탐구학습의 경우에 그 아래 부분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탐구학습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국어 교육 부분이라면 국어 교육 부분에 이런 용어들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근데 문법에서는
이론 자체를 묻는 내용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다 할 때 이걸 주의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앞에서 있는 것이 최소 성취 기준의 적용. 그게 204페이지에 보면 화법과언의 최소 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근거로 최소 성취 기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기 초에 미리 진단 평가를 한다든지 최소 성취 기준의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학습자에 대해서는 개별 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적합한 방과 후 지도, 학습 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이나 특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을 예방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게 문법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국어 교육에는 이런 부분들이 기입형이나 아니면 서술형 문제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022 교육과정에서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최소 성취 수준의 도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교육과정이 바뀔 때 시험에 나오기 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어 교육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 용어와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문법에 적용되기보다 국어 교육에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화법이나 독서, 작문에 적용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죠. 간단하게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어떻게 나왔고 어떤 내용들이 좀 새로 보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도 이러한 관점들이 새롭게 적용이 되고 있구나 해서 좀 안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있는 부분은 제가 강의 중에 그때 3, 4월인가 그때 한번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같은 자료입니다. 같은 자료이고 이 자료 부분에 보면 제가 중요도에 따라서 그걸 표시를 해놨는데 171쪽에 보면 자료의 차례가 있고 그 차례에서 보면 밑줄 부분이 있습니다. 밑줄 부분 조금 중요한 것이고 고딕체로 된 것은 조금 더 중요한 것이고 양재 튼튼 B는 아주 중요하다. 이런 것이 뭐냐? 앞에 제가 다룬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양재 튼튼 B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하게 된 것일수록 중요한 부분들이고 우리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를 보기는 그러니까 강의를 한번 더 들으면 문법에서 이러한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앞에서 우리가 보면 기출문제도 어떤 방향타가 될 수 있고 교육과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방향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다루어졌을 때 그 부분이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이 부분 속에 다 포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따로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품사를 활용해서 품사와 문장 성분, 품사를 활용하는 것이나 또 높임이나 시간 부분과 관련되는 것, 그 다음 피동 인용 부분, 과거에 없었는데 피동 인용 관련되는 무용을 문제를 다양하게 제시를 했고 피동 표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또 인용 표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송사론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다 교육과정 문제들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문학을 오랫동안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문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서 좀 의구심을 가지거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합격했는 학생의 경우에, 작년에 조교했던 학생의 경우에 제 강의만을 들었습니다. 제 강의만을 듣고 합격을 했고 작년에 보면 제가 적중률이 문법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문법은 왜 그렇게 높은가 하면 문법은 범위가 작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 범위가 작고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문제에서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적중했는데 2점짜리 문제의 합성성과 관련되는 것이 있었지요. 그래서 합성어에서 결합성에 해당되는 그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지 못했고, 그건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고쳐 쓰는 문제. 고쳐 쓰는 것은 여러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동문의 특징도 파악하고 고쳐 쓰는 부분에 생략된 부분이 뭔가, 문장을 어떻게 고쳐 써야 되는가. 그래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문제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고, 모의시험에 다루었고, 여러 번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에 뭡니까 양수너마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함기라고 할 때 양수너마가 정되는 부분으로서 중세국어 어두자음군, 이건 문제 거의 그대로 있었던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장의 종류에 해당되는 부분 문제도 마찬가지 있고, 그래서 그건 물론 저뿐만 아니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하면서 제 강의대로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이 충분히 문법에 대해서는 잘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 부분의 경우에 우리 책에서 보면 지금도 다양한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1, 2월에 제가 또 문법 부분을 강의를 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기출문제 부분으로 다루었고, 그래서 전체가 어떤 종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문제 부분으로 종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앞에 있고 교육과정이 있고 또 교육과정을 또 이렇게 적용을 했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제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잘 이해하면 시험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문론 분야 문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제는 대체로 보면 순서에 의해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론 분야다라고 할 때 어문론에서도 우리 교재 차례에 따라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재 차례에 따라서 문제가 만들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면 문자 체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 문자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음소와 변이음, 음절 이러한 부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문론이라고 할 때 어문론 전반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보면 앞부분에 한글과 관련지어 문자 체계 부분이 해당되는 거. 문자 체계가 훈민정음이 있으면 훈민정음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제자 원리라든지, 그 다음에 훈민정음의 음소 체계, 음소 체계가 훈민정음에서 중세에서 현대로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문자 체계와 관련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음소와 관련되는 부분, 국어에서 음소라고 했을 때 음소의 개념, 그리고 자음모음, 그리고 변이음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어문에서 변이음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음소라고 할 때, 어문이라고 할 때 운소, 음소와 운소라고 하면 운소의 경우 우리가 비분절 어문, 음소는 분절 어문이고 운소는 비분절 어문입니다. 그래서 분절 어문과 비분절 어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음절 부분이 있습니다. 음절이라고 했을 때 이 음절 부분이 있는데, 음절의 경우에 우리가 보면 앞서 음절은 어떤 문장을 소리 나는 대로 정확하게 발음했을 때 그 부분이 음절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절의 개념, 그 다음에 국어 음절 구성에서 음절에서 음절의 개념과 함께 음절의 경우 종류, 음절을 우리가 모음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모음과 자음과 모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음절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음절을 이룰 때, 국어 음절을 이룰 때 음절 구성에서 제약이 있습니다. 음절 구성의 제약이다. 작년에는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음절 구성의 제약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 일부 시험에 나왔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부분, 국어 어문의 변동이다 했을 때 우리가 어문의 변동을 다양하게 나누는데, 최근에 쓰는 교체라든지 축약이라든지
첨가라든지 그 다음에 탈락이라든지 이 네 가지와 관련 지어서 교체의 종류, 교체가 가장 많습니다. 교체가 가장 많은데 동화의 경우에도 다 이 교체에 포함이 됩니다. 그다음 축약, 첨가, 탈락 각각 어문의 변동에 해당되는 내용. 그래서 어문론에 해당되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문론은 말소리의 단계이고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도 대체로 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순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교육과정에서 어문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어문체계를 드러내는 것이나 새로운 관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없고 있었던 내용 그대로가 제시가 되어 있다 하는 점.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하던 것이 이제 좀 축약이 되면서 두 가지를 통합해서 설명하고 있는 정도이고 큰 변화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앞부분에 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 내용들이 문제가 쭉 이어지고 있는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 4번, 5번 이렇게 이어지는데 1, 2, 3, 4에 해당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자체계와 문자체계의 흐름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을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음소와 관련되는 부분, 음절, 어문의 변동.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흐름을 보면서 이 문제가 이러한 의도를 지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마구 섞어서 제시해 놓을 수도 있는데 섞어서 제시해 놓으면 응용력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공부를 하면 체계성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섞어서 하는 형태가 모의 시험에서는 앞부분에 예를 들어서 통사론 문제가 나오고 어문론 문제가 나오고 형토론 문제가 나오고 마구 섞여서 나오는데 모의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문제풀이에서는 이런 순서로 가는 게 우리가 문법의 전체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 세부 내용을 다시 우리가 체계에 따라서 한번 학습하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부분에 보면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번 부분 여기에서 훈민정음 제자원리 부분 있죠. 여기 제자원리 부분은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제자원리에서 우리가 자음의 경우 상형과 가획과 이체로, 모음의 경우 상형과 합용어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형과 합용어로 이루어져서 여기서 자음은 발음기관을 본떴다. 발음기관을 본떴다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고, 모음의 경우 이것은 천지인을 상형했다. 하늘 땅 사람을 상형했다 라고 해서 상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획하면 획을 더하는 부분, 글자체가 다른 부분 이렇게 제시가 되죠. 그래서 발음기관에 따라서 글자를 만든 부분이 있고, 가획이라고 하면 이 부분은 획을 더하다라는 부분으로 그래서 획을 더하게 되면 이게 획을 더해서 뭘 표시하는가? 어문의 자질을 표시합니다. 어문 자질을 드러낸다. 즉 획을 하나를 더 그으면 어떤 기능이 달라지는가? 기역에 기역으로 하면 거센소리, 거셈의 성질을 넣는다. 기역을 하나를 더 합치면 니은의 디귿, 디귿에서 디귿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질을 표시하는 부분으로 어문 자질을 표시하면서 이것은 뭐가 되는가? 우리 국어 음소가 동형성을 지닌다. 동형성. 비읍, 피읍, 상비읍, 디귿, 티읕, 상디귿 이런 것이 같은 계열의 소리.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획과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모음에서는 상형이라고 할 때 하늘, 땅, 사람을 본뜨고,
합용으로 해서 글자를 합치다. 합치는 부분. 그래서 아의, 아래 아와 의 세 가지를 여러 번 합침으로써 우리 국어에서 다양한 소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합친 부분이 합용으로 해서 오, 아, 우, 어로 나타난다든지, 두 번 합치면 요, 야, 유, 여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부분까지가 국어에서는 단모음이다. 여기에서는 뭐냐? 기어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중모음, 상향 이중이 됩니다. 기어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서 기라는 게 뭐냐? 일어나다. 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기어이라고 하는 이것은 뭔가? 상향 이중모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부분 합용을 통해서 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합용이 되는 것이 이 글자를 합치고 이 글자를 합치는 것, 또 이 부분을 합치고 이 부분을 합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동출합용이라고 하고, 또 이 글자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걸 합치니까 와가 나오고 이걸 합치니까 이 글자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워가 나오고 이 글자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걸 합치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에서 여기 아래 아, 이의 경우 중성인데 모두 뭐냐면 이 14글자에 이를 결합하는 겁니다. 이를 결합함으로써 아래 아의 경우에는 에가 되고, 아래 아는 양성입니다. 아, 이렇게 했을 때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아 뒤에 이가 결합이 되면 에, 의.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각각 오는 왜, 위, 아이, 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뒤에 이가 뒤에 요건 결합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 뒤에 결합이 되기 때문에 하향으로, 모두 하향으로 이중모음이 되거나 아니면 원래 이중모음이었던 것은 삼중모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제자 원리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한자 부분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하게 보면 초성 범자 17자, 17자라고 할 때 17자 맞는 제자 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음 기역, 기역의 경우 서름 니은,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 있습니다. 이걸 따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부분으로 자음에서 발음기관 상형, 기본자,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이렇게 해서 첫 줄에 제시가 되었고, 그래서 보면 아음 기역은 상, 설금패 후지형, 그러니까 여기에 상과 형 요 부분에서 상은 본뜻하는 의미이고 형을 본뜻하, 설금패 후지, 설근이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것을 본뜻하. 그래서 끝자를 해보면 상형, 서름 니은의 경우에도 상형, 이렇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형이다 라고 했을 때 발음기관을 본뜬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획이다 라고 할 때 기역은 차 기역에 비해서, 기역은 기역 비기역, 기역은 기역에 비해서 성출초려, 성출초려라는 말이 있죠. 성출 다음에 둘째 줄에 하고 있습니다. 217쪽에 거기에 성출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자로 초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역 비기역 위에서 보면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에 한자로 소리 성자 날출자 그 다음 초려, 초려라는 요 말이 뭐냐 하면 소리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출초려, 획을 더하면 가획이, 그래서 성출 다음에 초려, 요 말이 뭐냐 하면 가획의 어문자질을 나타낸다. 어문자질로서 소리가 크고 강하다. 그래서 어문자질을 나타내는 그 의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성출초려라고 했고, 니은에서 디귿이 되거나 디귿에서 티읕이 되는 것 등도 다 마찬가지이다. 모두 끝부분에 보면 인성, 가획지의 개동이라 이렇게 해서
가획의 의미가 똑같다. 가획의 의미는 뭔가? 가획이라고 했을 때 의문자질이고 초려하다 하면 소리가 거세다. 소리가 거세다. 초려라는 말 자체가 소리가 거세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국어에서 보면 국어가 문자에서 보면 음소 문자입니다. 의문문자, 영어와 마찬가지로 의문문자, 음소 문자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어는 뭐라고 하는가? 의문자질. 이런 부분이 회계에서 자질을 덧붙이고 있다. 그래서 기억에서 기억, 의문자질을 드러내기 때문에 국어를 의문자질 문자라고 한다라고 할 때 그 자질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가획이라는 겁니다. 의문자질의 특징을 잘 드러낸다. 여기 해당되는 의문자질에 해당되는 설명은 218쪽에 보면 기억은 기억에 비해 소리가 거세다. 소리가 거세다. 그게 뭐 성출, 초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셋째 줄에 그 한 줄 아래에 보면 이유 예디형은 위이 예디형은 그것이 다르다. 예디형은 위이 그것이 다르고 반설음 리얼 반치음 역시 마찬가지로 설치지형 설음이나 지음에서 나왔는 것은 같은데 이것은 기이체 이기체 여기 보면 한자로 형이 이기체 이체라고 해서 이기체 그 체가 다르다. 같은 글자에서 나왔지만 글자 모양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체라고 할 때 체가 다르다는 것은 체는 형식을 말하고 체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기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를 자를 쓰고 이, 기, 그 다음에 체라고 해서 앞에 보면 이기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가 다르다는 그런 의미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자로 된 부분이 있고 여기는 무가획지의 가획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는 이 체에는 뭐가 없는가? 이런 자질이 안 들어가 있다. 여기서는 거셈이 안 들어가 있다. 여기에서는 이 체에는 거셈의 성질은 없다라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성범 11자 방금 말했는데 모음의 경우 상령과 하병으로 11자라고 했는데 처음에 아래 아, 으, 이 요 세 자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초출하병으로 오, 아, 우,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 하병 요야 유여 여기까지 만드는 게 뭐냐면 제자 원리입니다. 글자 만든 원리에는 여기까지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모음에서 이걸 바탕으로 동출하병이나 상수하병이 있지만 이건 제자 원리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자까지만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바로 뭔가 11자가 됩니다. 그래서 모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국어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부분 이건 뭐냐 7가지는 단모음이다. 그럼 이것은 뭐냐 이중모음이다. 이중모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모음과 이중모음인데 그래서 앞쪽에 보면 아래 아와 어와 이의 경우 여기에서는 아래 아는 내용에서 보면 설축이 성심 아래 아 하면 혀를 수축하면서 소리가 깊다 이런 의미이고 그래서 여기는 청계의자 하늘을 본떠서 끝부분에 보면 상호천야라 끝줄에 상자가 있습니다. 아래 아 끝줄에 보면 상호천야 상은 본뜨다라는 것이고 하늘 천자가 있습니다. 상호천야 이렇게 해서 요거 하늘을 본떴고 그 다음에 을은 끝줄만 봐도 됩니다. 상지야 땅 그 다음에 인은 상인
그래서 천지인을 본떠다 라는 의미로 천지인을 본떠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오면 요야유여 부분이 있습니다. 요야유여는 요는 오와 같은데 기어이, 기역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기어이, 이렇게 해서 기역으로 되어 있고 밑줄 그어진 기어이,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이중모음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중모음이다. 이에서 시작하다. 반모음 이가 시작, 이에서 뭐냐? 이와 오, 이와 우, 이와 이와 아,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어이라고 해서 이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이중모음이 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자 부분으로 제시를 했는데, 요 의미, 방금 설명해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제자 원리에서 기본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자료를 바탕으로 초성과 중성이 함께 적용된 제자 원리, 초성 중성 함께 적용된 제자 원리는 뭡니까? 앞에 말했듯이 상형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발음기관을 본떠거나 아니면 천지인을 본떠거나 상형 부분은 함께 적용이 되었다. 그럼 다른 건 뭐냐? 자음에는 획을 더했고 모음은 합용을 했다. 이렇게 나눠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통점 차이점 이렇게 물으면 요건 공통점이 되고 가획 이체와 합용은 차이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기역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밝혀라. 기역은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기어이라고 할 때 이에서 시작하다 라고 할 때 기어이, 이건 뭘 드러내는 겁니까? 이에서 시작한다 그랬죠.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에서 이 오, 이 우, 이 이 아, 이렇게 되면 바로 이중모음, 이중모음을 드러내는 부분. 이중모음인데 이중모음 중에 뭐다? 상향 이중모음이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상향 이중모음이다. 왜? 뒤에 가면 이렇게 결합되는 것은 모두 뭔가 하향 이중이거나 하향 삼중이 됩니다. 이 글자 14글자 만든 부분에 14글자에 모두 뒤에 다시 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글자가 또 14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법에서 다 다뤘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하향 이중이나 하향 삼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상향 이중이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한자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 원리와 관련 지을 때 이런 부분을 해석을 해 놓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으로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다 라고 해서 핵심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자료를 통해 국어 후음의 변천에 대해서 교수 학습할 때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국어 후음, 후음은 목구멍 소리, 목청 소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후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응이 있다 라고 했고, 218쪽에 보면 여기에는 해석까지 되어 있는데, 후음은 상후형, 후음은 자음인데 목구멍 소리를 본떴다, 목구멍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이응에서 후음은 목구멍 소리인데 이응에서 여린 히읗, 여린 히읗에서 히읗도 소리 3개를 바탕으로 획을 더한 뜻은 같다. 그러나 오직 예대응이 된 것은 다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후음에 해당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 아, 지, 예디응, 어금니 소리의 아음의 경우 아음의 예디응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비슷해 보이는데 이응, 국어에서 이응 소리와 예디응 소리가 있습니다. 예디응 소리가 있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이응 소리라고 할 때 이건 목청 소리, 목청 소리, 발음기관으로 보면 가장 안쪽이라는 겁니다. 가장 안쪽에 해당되는 소리. 목청 소리에서 보면 이 부분은 기본음입니다. 이응에서 뭐가 나옵니까? 여린 히읗이 나오고 히읗이 나온다 라고 해서 목청 소리에서의 기본 소리에 해당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아음이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영국의 음에 해당됩니다. 영국의 음에는 뭐가 있는가? 기역이 있고 기역이 있다. 기역이 있고 플러스 여기에 예디형이 있는데, 예디형은 뭐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이체. 소리 위치로는 우리가 보면 아음으로서, 아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음, 여기는 후음입니다. 후음은 목청소리. 어느 것이 더 뒤에서 발음이 됩니까? 이게 더 뒤에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예디형은 그거보다 조금 앞에 발음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형태는 비슷한데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것은 후음이고 목청소리이고 이것은 영국의 음에 해당되는 소리이다. 이것은 기본 글자가 됩니다. 기본음으로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기본 글자인데 기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건 만들어진 원리는 상형이라는 겁니다. 상형. 목구멍을 본 뜨다. 상형의 기역, 니은, 미음, 시읒, 이응, 기본 글자입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들은 가획이다. 그래서 목청소리의 기본음, 목청을 본뜬 그대로의 소리. 그런데 예디형은 뭔가? 이런 기본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에 해당되는 소리가 아니고, 기역의 경우 위치는 같은데, 기역, 위치는 같지만 이체, 글자체가 다른 부분이다. 즉 발음은 여기에서 일어나지만 이 글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이체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형과 예디형을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에서 제자 원리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글자 만들어진 특징도 다르다. 이걸 묻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예디형에 대해서 어금니 소리 이형은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었고, 이 예디형은 뭐가 되는가? 예디형은 위, 이 달라서 반설음, 리을, 반치음과 함께, 이 부분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체라고 해서 형이 기체, 요 기를 빼고 이체라고 합니다. 이건 가획의 의미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거셈 성질은 없다. 획을 더하는 의미는 뭐냐? 거셈 소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1번에 사라실이 있고 구러에 이런 경우에 예딩이 있는 경우가 있고, 원하도의 중생과 어우러 먹으리라. 1번에 있는 것은 예디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2번에 해당되는 것은 모래, 머리, 어우러, 쉐, 제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값을 드러낼 때 1번은 우리가 보면 예디형의 경우에 이게 첫 소리에 15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소리에서 주로 이제 예디형이 음가를 지냈습니다. 이형은 보통 음가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음가가 없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시가 되었는데 1번의 동그라미 1에 해당되는 것은 예디형인데 첫 소리에 사용된 예, 2번은 끝소리에 사용된 예. 2번에 보면 2번의 1은 뭐냐, 모래, 머리 이런 경우에는 후두 유성마찰음으로 사용된 예입니다. 후두 유성마찰음 음가가 있다. 2번의 예는 첫 소리인데 음가가 없습니다. 2번은 첫 소리인데 음가가 없고, 3번의 경우 형식 소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음가가 없습니다. 형식적인 소리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자음을 표기하는 형식 종성이다. 그리고 위의 훈민정음 제자해를 바탕으로 할 때 예디형과 이형의 제자 원리를 밝힌 후 의문체계상 공통점 차이점을 제시하라 라고 했습니다. 의문체계상의 공통점 차이점. 두 번째는 이를 통해 예디형 표기의 변천에 대해 설명하라. 이를 통해 이형의 음가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앞에 이미 설명했는데, 이형은 목구멍을 본뜬 소리로서 상형자라는 기본자라는 겁니다.
또 예디형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본뜨기는 했지만 요건 뭐냐? 아음이라는 겁니다. 아음은 뭐라고 합니까? 아음은 나와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슬금폐후지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그런데 앞에 설명했던 이건 뭡니까? 목청소리로 후지형, 슬금폐후지형 이렇게 해서 소리 위치가 다르다. 위치도 다르면서 또 제자 원리도 달라서 후음의 경우 이형은 상형자이지만 예디형은 이체, 그 본떡 이름의 상년의 가격이 아닌 이체에 해당되는 글자다. 그래 요걸 설명하면 되겠고, 예디형 이형은 모두 불청불탁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은 뭔가? 모두 울림소리라는 겁니다. 불청불탁이다 하는 점. 예디형은 영국의 음인 반면 이형은 후두유숙 마찰음이다.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소리가 비슷한데 정확하게 이해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 문제에서 이를 통해 이형 표기의 변천에 대해서 1의 밑줄 친 예디형은 초성에 표기되었고 그 다음에 종성에 표기되었는데 초성에 있던 것은 점차 사라지고 종성에서만 중세국어에 이어져서 표기된다 하는 점,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료 2번에서 보면 1의 예에는 음가가 있습니다. 리을 뒤 기억이 약화된 것으로 후두 유성마찰음의 음가를 지녔다. 근데 2의 경우 앞에서 처소리 왔지만 음가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형식 종성으로, 한자음 뒤에 형식 종성으로 음가가 없다 하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2의 1에 해당되는 것은 2의 1번에 해당되는 후두 유성마찰음으로 이것만 따로 문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래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세국어 모음체계에 대해 교수학습할 때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중세국어 모음체계로 보면 전설, 후설 이렇게 나눴을 때 우리가 앞에서 여기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아래아와 의, 이, 오, 아, 우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단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중모음이 되겠는데 아래 보면 단모음이 있고 이 단모음의 경우에 변화를 거친다라고 해서 세부 내용에서 모음체계에 대해서 1번에 단어 부분에 가잘 가라치다 부분이 있고 15세기, 16세기 말에서 17세기, 18세기 중립에서 19세기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아의 시기별 소리값 변화에 대해 설명하라. 아래아가 있었는데 아래아의 소리값 변화. 그래서 아래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15세기에는 그대로 표현이 되는데 16세기 말에 오면 둘째 음절에서 아래아가 뭐로 바뀝니까? 어로 바뀝니다.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사이에. 그 다음 17세기에 오면 이 부분의 경우 첫째 음절에서는 아래아가 아로 바뀝니다. 아래아가 아로 바뀐다 라고 해서, 물론 아래아가 변화하는 종류가 다양한데 큰 틀에서는 이렇게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세기 당시 첫 음절이나 둘째 음절에 제약 없이 사용되었으나 15세기 말에 17세기에서 둘째 음절 이하에서 소리값을 상실하여 어로 바뀐다. 18세기 중엽에서 19세기에 첫째 음절의 소리값을 상실하여 아로 바뀐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래아의 경우에 여기 음운 변화 부분에서 이건 4번 문제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4번 문제는 제가 모의시험, 모의시험에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때 다루었는데 여기 아래아의 경우가 있으면 이 아래아는 15세기에 사용이 되다가 아래아가 점차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이것이 음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대체로 보면 이게 16세기 말 17세기에 들어와서 아와 어가 중세국어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는데 아와 어가 뭐냐 하면 표기상 혼란이 일어납니다. 아어 혼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음가가 없어지면 혼란이 일어나서 둘째 음절에서 먼저
둘째에서 아래 아가 어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언젠가 16세기 말에서 17세기. 그 다음에 또 18세기에 들어오면 아래 아의 경우 이게 첫음절에서도 뭐냐, 아래 아가 여기 아로 바뀐다. 아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아래 아가 변화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 1번이 바로 그런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원래 사용이 되다가 여기에서는 둘째 음절에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에 먼저 바뀌고 18세기에 다시 아로 바뀐다 라고 해서 자료와 관련 지어 보면 그 의미를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의 모음 체계표를 참고할 때 아래아가 소멸한 이유에 대해 서술하라. 왜 아래아가 소멸했을까? 이 표에서 보면 아래아는 우리가 보면 후설 모음이면서 후설 저모음입니다. 후설 저모음으로 우리가 소리값을 보면 아와 오의 중간이다. 아와 오의 중간에 음에 해당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렇게 발음이 되었는데 그럼 이것은 평순입니까? 원순입니까? 아래아 소리는 이건 평순입니다. 원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이 되어 있는 부분에 후설에서 평순, 원순이라고 할 때 평순에 가 있습니다. 평순 소리인데 이 부분이 사라졌다라고 할 때 사라지는 부분은 뭔가? 어문 체계상으로 보면 뒷부분에 후설 뒷부분에 오, 아와 아래아 이 네 가지가 후설 뒷부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소리를 엄밀하게 변별성 있게 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문 체계상 소리를 변별성 있게 내기 어렵다. 그 뒤편 아래에 위치하는데 아, 오, 어 등이 몰려 있어서 소리가 변별성을 지니기 어렵다. 그 아래 아와 오 사이에서 발음을 해보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 발음이 잘 안 되죠. 그렇듯이 이걸 변별성 있게 내기가 어려운 그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 소리가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모음 전체 체계로 볼 때 전설 모음에 비해 후설 모음의 숫자가 많아서 불균형을 이루는데 모음 조직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 오와 비슷한 아래아가 소멸했다. 소리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모음 체계에서 균형을 이루기 위한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음 체계 부분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설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후설에 해당된다라고 할 때 여기에 보면 아래 아의 경우 앞에서 보면 이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오 이렇게 제시가 되었고 여기에서 보면 아래아가 이쯤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음 체계에서 중세 국어는 이렇게 제시가 되었는데 단모음이 이 단모음이 건대로 오면서 아래아가 음가가 사라집니다. 아래아 음가가 사라지면서 여기 보면 어나 아 뒤에 뭐가 오는가? 이가 올 때 어나 아 뒤에 여기 반모음 이가 결합하면서 이것이 애가 되고 애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원래는 이중모음이었다가 단모음화 되는 형태로 이게 중세 국어 모음체계, 근대 국어 모음체계입니다. 중세는 이렇게 제시되었는데 아래까지 포함되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는 것 이건 사라지고 이 두 가지가 추가가 되면 이게 근대 국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우, 오 뒤에 뭐냐 이가 결합하면서 위, 외 이것이 추가된 것이 현대 국어의 변화입니다. 그러면 뒤에 반모음이가 결합되면서 이렇게 추가되는 것이 이게 뭐냐? 음운 변동으로 이것이 뭐라고요? 이모음 역행동하다 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게 3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번도 이와 연관이 됩니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음소와 음변 등 관계에 대해 학습할 때 빈칸 기억에 적절한 음소를 제시하고 니은의 적절한 부분을 제시하라. 중세국어에도 국어음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의 시험에 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세국어의 국어음화가 대부분의 예에서 일어나지 한두 가지 예에서는 있다. 중세국어에 잘 일어나지 않던 국어음화가 근대국어에 많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뭔가? 중세국어와 달리 근대국어에서 지읒, 상지읒, 치읒의 조음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읒, 치읒, 상지읒. 근데 여기에서 음소를 제시해야 정확합니다. 여기 국어음의 조음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읒, 치읒, 상지읒은 그전에는 뭐였습니까? 치조음이었습니다. 치조음에서 국어음으로 왔기 때문에 국어음의 하면 그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읒, 치읒, 치읒이 중세에서는 치조음이었다. 근대에서는 국어음이었다. 근데 국어음의 조음 위치가 달라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엄밀히 말하면 뭐가 되는? 치조음의 조음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치조음이었던 당시 치조음이었던 지읒, 치읒, 상지읒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게 더 맞다는 겁니다. 국어음의 위치가 달라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국어음이 다른 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그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음에서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어음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자음의 음운 변화에서 중세에서 현대로 오면 사라지는 음운이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라지는 음운 뭐였습니까? 음가가 있었지만 사라지는 것. 후두 유승마처럼 단치음, 그 다음에 순경음 비읍, 상희읍. 요 4가지는 중세국어에서는 음가가 있었는데 요 4가지는 근대에 오면서 근대에서는 사라졌다 하는 점. 그 다음에 근대 오면서 또 변화가 있는 게 자음 체계에서 변화가 있다 할 때 앞서 말했듯이 지읒이나 치읒이나 상지읒이 이 부분이 그때는 치조음이었는데 치조음이었다가 뭐로? 국어음으로 바뀌었다. 영국의 음으로 영국의 음이 경국의 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어음으로 바뀌었다. 이게 자음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 다음 모음의 변화는 뭔가? 앞에 여기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여기 설명했죠. 그래서 모음의 변화 부분 뒤에 보면 중세국어 시기가 되면 모음에도 변화가 있는가? 아래아 음가가 사라진다. 아래아에서 에 역시 음가가 없게 된다라고 했고 이중모음이던 아이, 의가 단모음으로 변화가 되고 이로 인해서 예, 왜는 하향 3중에서 이제 뭐냐? 하향 3중에서 상향 2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변화가 있고 현대에서 오면 하향 2중인 왜, 위가 단모음이 된다 하는 점. 그래서 이러한 단모음화도 음운변동과 연관이 있느냐라고 할 때 모두 반모음 이가 뒤에 오는 하향 2중 모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러한 변화는 이 모음 역행동화에 근거한다. 이 모음 역행동화 하면 우리가 음운변동에서 이 모음 역행동화는 뭡니까? 이 모음 역행동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보면 이 모음 역행동화는 아, 오, 우에 해당되는 뒤에 이 모음이 올 때 이것이 각각 뭐로 바뀝니까? 이 부분이 각각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아는 에로, 어는 에, 오는 위, 우는 위로 바뀌는 이 음운 변동을 우리가 이 모음 역행동화. 이 모음이 뒤에서 영향을 미쳐서 이 모음 역행동화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룬 내용이 이 모음 역행동화까지 제시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중세국어 앞에 설명했죠. 우리 문자 체계에서 훈민정음 제자원리 음소체계 중세 현대 이어지는 여기까지가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문제로 내놨으니까
여기에서 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 배경 지식에 해당되는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습니까? 예, 잠시 쉬었답니다.